안녕하세요. 전 40대 남성입니다. 웃으면 복이 온단 말이 있던데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웃고 사세요? 전 회사에 있는 대부분은 거의 웃지 않는 것 같아요. 워낙 일이 바쁘기도 하지만 원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형과 어머니는 웃음소리가 일품이었죠. 웃을 일이 있어야 웃냐? 웃어야 좋은 일도 생기지. 울상하고 있지 말고 웃어라. 참 많이도 들으며 살았습니다. 집 골목에 들어설 때 창문으로 형의 웃음소리가 들린 적도 많았어요. 또 어머님 밖에서 국수 한 그릇을 먹어도 맛있겠다며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잘 웃는 사람 싫어하는 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형과 어머님 인기도 참 많았어요. 반면 아버진 과묵하셨고 소란을 싫어하셨죠. 특히 밤이 되면 집안이 시끄러운 걸 못 참으셨고요. 뭐가 이렇게 소란스러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해가 졌는데 집안에 왜 이렇게 들썩거려? 아니, 여보. 주철이 하는 얘기 좀 들어봐요. 얘가 오늘 버스 안에서 말이에요. 내일 얘기해, 내일. 피곤하다고. 주철이 너도 그만 쉬어라. 하루 종일 외출하고 피곤하지도 않아. 밤엔 쉬는 거야. 너도 나도. 으이그, 통 재미라고 모르는 양반이라니까. 방문 닫고 들어가 주무세요. 주철아,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다고? 성격도 체력도 형과 어머님 비슷해서 오밤중까지 쌩쌩하셨죠. 아버지랑 전 잠도 일찍 자는 편이었어요. 자려고 누워있으면 형 방에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소리가 한참 동안 들리곤 했습니다. 그걸 자장가 삼아 잠들었었던 적도 많았어요. 아버진 시끄럽다고 역정을 내셨지만 전 형과 어머니의 대화 소리가 좋았습니다. 숫기 없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전 하고 싶은 말도 잘 못하곤 했거든요. 말주변도 없었고요. 그런 제가 작년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제대하고 만난 첫사랑과 부부가 됐죠. 여자친구는 저랑 10년 넘게 사귀었는데 중간에 두 번이나 결혼식을 미뤘습니다. 다 제 사정 때문에요. 많이 미안했죠. 세 번째로 결혼 날짜를 잡고 식 올리기 직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 암투병 중이셨어요. 수시로 항암을 반복하시면서 기력이 많이 쇠하셨고 나중에 요양병원에서 지내셨죠. 어떻게든 어머니 생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는데 제 바람은 무참히 깨져버렸네요. 그때 제 곁에 형도 아버지도 없었어요. 형은 10년 전에 집을 나가 잠적했고 아버지도 그 무렵 돌아가셨죠. 불행은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더라고요. 투병 생활을 하는 어머니 곁에서 남몰래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밤이 되면 들려오는 형과 어머니의 대화 소리,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를 듣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웠죠. 그땐 그게 행복인 줄 몰랐어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형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고는 있는지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혔죠. 많이 웃으라고 웃으면 좋은 일 생긴다던 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아버지의 든든한 울타리도 무너졌죠. 아픈 어머니와 저만 슬픈 눈빛으로 서로를 보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형을 참 많이 원망하고 그리워했습니다. 앙상한 몸으로 매일같이 형만 찾는 어머니를 재워드리고 전 거의 매일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하늘에 덩그러니 떠있는 달이 그렇게 야속할 수 없었죠. 형도 저 달을 보고 있을 텐데, 같은 하늘 아래 있을 텐데, 우릴 찾지 않는 형한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감정이 복받치면 지금의 아내가 된 여자친구와 통화를 했어요. 희진아, 나야. 자니? 아니, 안 자고 있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울었어? 나 너무 자신 없다. 어머니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 저렇게 형을 찾으시는데 더 할 말도 없고, 거짓말도 한두 번이지. 너무 괴롭다. 여자친구는 절 매일같이 설득했습니다. 이제라도 심부름센터 같은 데를 통해서 형을 찾아보자고요. 하지만 전 싫다고 했어요. 형이 제 발로 찾아와 주길 바랬습니다. 억지로 형을 찾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게 될지 솔직히 두려웠어요. 네, 전 겁쟁이였습니다.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눈빛이 흐려지셨고, 제가 봐도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죠. 매일같이 형을 찾으셨고요. 잠꼬대를 하실 때도 큰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자친구 말대로 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없었어요. 형이 떠날 때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형의 사업 때문에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우리 집이 산산조각 났거든요. 2, 3년 떠나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무려 10년이나 가족을 외면한 형을 전 용서할 수 없었죠. 어머니 앞에서 간혹 형인 척하며 병상에 계신 어머니를 속이는 일에만 열심이었습니다. 만철아, 형 들어왔니? 아직요. 형 늦는다고 전화했어요. 기다리지 마세요. 저녁에 소갈비찜 해놓은 거 남아있지? 형 들어오면 데워줘야 하는데. 만철아, 불 좀 켜다오. 내가 이렇게 누워있을 때가 아니야. 제가 할게요, 어머니. 그냥 누워 계세요. 네가 뭐래. 엄마 깜빡 잠들면 꼭 깨워. 네 형 들어오면 밥 차려줄 거야. 걱정 마시고 주무세요, 어머니. 제가 잘 데워서 형 줄게요. 전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암 수술과 거듭되는 항암으로 어머니 누워만 계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요양병원에 계셨죠. 나중엔 절 형이라고 착각하셨어요. 전 어쩔 수 없이 형인 척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 눈빛이 얼마나 반짝이던지 표정이 얼마나 밝아지셨는지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주철아, 오늘은 일찍 왔구나. 저녁은 먹었어? 대충 먹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대충 먹으면 어떡해. 엄마가 밥 차려줄게. 불고기 해놨다. 아주 간이 딱 맞아. 호박잎 찐 것도 먹을래? 주철아, 이렇게 일찍 들어오니 얼마나 좋니? 저녁 먹고 엄마랑 산책도 좀 나가자. 과일이 떨어져서 그것도 살 겸. 수박이 아주 제철이다. 그래요, 어머니. 일단 어머니 눈 좀 붙이세요. 10분이라도요. 저 그동안 샤워할게요. 그럴래? 젊으셨을 때 통 낮잠이라고 모르던 어머닌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셨고 10년 동안 기다린 형을 보지도 못한 채 허무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전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친구, 친척 아무도 부르지 않고 둘이 혼인신고하고 사진관에서 사진 몇 장을 찍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 많이 미안했어요. 하지만 착한 아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모두 미국에 있었어요. 어렸을 때 이민을 갔다가 아내만 대학을 한국으로 왔죠. 자긴 외국 생활과 맞지 않다며 다시는 미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고요. 아내나 저나 내성적이고 숫기 없는 성격이 비슷했고 남들 앞에 나서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약간은 개인적인 성격도 있었어요. 우린 둘 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는데 적성에 잘 맞았죠. 일도 같은 분야에 종사하다 보니까 대화할 거리도 많고 이보다 더 좋은 친구, 연인, 가족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내 희진인 시어머니의 평범하지 않은 유언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 장례 치르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저희 부부는 신혼집에 들어갔어요. 그곳은 어머니와 제가 살던 낡은 단독주택이었죠. 어머닌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만철아, 꼭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절대로 그 집 남한테 주면 안 돼. 새 주지도 말고 너희가 들어가 살아. 엄마 소원은 그거 하나뿐이야. 어머님 깡 마른 손으로 제 손을 잡고 거듭 당부하셨어요. 전 알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아내한테 말 꺼내기 힘들었죠. 신혼집, 누가 그런 곳에서 시작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희진이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자긴 좋다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도 어렸을 때 주택에서 살았다며 빽빽한 아파트보다 작게라도 마당이 있고 창문이 커다란 집이 좋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집은 2층 옛날 주택이었고 앞뒤로 나무가 심어진 작은 마당이 있었어요. 빨간 벽돌의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죠. 낡아서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곳이었고요. 희진인 그 집을 보고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오래됐지만 넓고 환기가 잘 되는 데다 텃밭까지 가꿀 수 있겠다면서요. 대충 청소를 하고 우리 함께 살기 시작했죠. 아내가 키우던 강아지 뽀미도 함께요. 첫날을 함께 보내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이 집은 형이 집을 나가고 아버지까지 갑자기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제가 어렵게 구해 들어온 집이었어요.
당시 돈이 없어 빚을 많이 졌어요. 외가 친척들 도움받고 제가 모은 돈 탈탈 털어 간신히 구한 집이었어요. 당시 이 집은 동네에서 흉가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훨씬 쌌고 동네의 애물단지였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전 그런 걸 가릴 겨를이 없었죠. 누가 여기서 급사했다, 귀신이 나온다, 범죄 현장이다. 말들이 많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안에 갑자기 닥친 불행에 엄만 넋이 나가셨고 누구한테 조언을 구할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전 그냥 계약을 했어요. 이미 불행이 덮친 우리 집에 더 나쁠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육체적, 심리적으로 지쳐버린 어머니와 전 이사 직후 몇 날 며칠 잠만 잤던 것 같네요. 동네 사람들이 이 집 안 무섭냐고 무슨 일 없냐고 물어도 전 맹하게 쳐다볼 뿐이었죠. 어머닌 누가 말을 걸면 눈물부터 흘리셨기 때문에 나중엔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피하더라고요. 흉가에 들어온 이유가 있을 거라며 불행히 자기들한테 옮겨가기라도 할까봐 쉬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을 그 집에서 살았지만 나중 2, 3년 동안 어머님 집에 오래 머물지 못하셨어요. 암 수술과 항암에 무척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여길 들어왔을 때 집 상태는 말이 아니었죠. 대충 집을 치우고 첫 끼니를 짜장면으로 먹고 아내와 전 완전히 뻗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이상하게 조용하더라고요. 강아지 뽀미가 한참 동안 보이지 않는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뽀미야, 뽀미, 어디 갔어? 왠지 오싹한 느낌에 둘 다 벌떡 일어났는데 그제야 뽀미가 폴짝이면서 달려오더라고요. 어디서 먼지를 잔뜩 묻히고 오는데 엄청 흥분한 눈치였습니다. 이 녀석 어디 가서 뒹굴었어? 먼지 장난 아니네. 구석에 먼지가 많은가 봐. 날 잡아서 한번 싹 치우자. 강아지 뽀미는 집 안부터 시작해서 앞마당, 뒤뜰, 담벼락 사이까지 온통 휘젓고 다녔습니다. 밤에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 어딘가를 향해 짖기도 했고요. 아내한테 뽀미 원래 이러냐고 물었더니 아니래요. 전에 살던 집에선 오히려 겁쟁이라고 할 정도로 얌전했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도 이상했던 게 밤이면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처음엔 쥐가 있나 했어요. 근데 쥐가 다니는 소리랑은 좀 달랐죠. 불규칙하게 삐그덕거리는 소리, 동물 울음소리 같기도 한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였습니다. 아내는 가끔 취미생활 때문에 한밤중에도 깨어 있었는데 갑자기 침대로 뛰어들기도 했어요. 자기야, 방금 들었어? 뭐, 무슨 소리? 방금 휘파람 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암튼 엄청 소름 끼치는 소리 들었냐고. 에이, 고양이 소리겠지. 아니야, 분명히 그 소린 아니라고. 뭐지? 밤마다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좀 소름 끼치지 않아? 사실 저도 그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무서워해서 못 들은 척했던 거였어요. 강아지 뽀미도 불안한 듯 제자리를 맴돌며 허공을 향해 짖고 있었죠. 그날 밤 온 집안의 불을 환하게 켜놓고 새벽에야 간신히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아내와 전 밖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거기서 전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원래 이 집 동네에서 흉가였다고, 나쁜 소문이 많이 돌았다고요. 당시 사정이 안 좋아 다 무시하고 계약했고 그때 이상한 일 없었다고 했죠. 전 아내가 당장 이사하자고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듣게 된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뭐 이런 일로 이사를 가. 당신이랑 나 컴퓨터 공학 전공했어. 뼛속까지 이과생들이 귀신을 믿는다고? 어머니랑 살 땐 아무 일도 없었다며. 어제 놀랐던 건 내가 그때 공포 영화를 보고 있어서야. 우연의 일치라고. 오늘은 안 그러겠지. 앞으론 밤에 코미디 영화 봐야지. 심각하던 전 아내 말을 듣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끔 아내는 지나칠 만큼 단순했죠. 아내 덕분에 저도 긴장이 풀려 농담을 했어요. 뼛속까지 이과생이 귀신 나오는 공포 영화는 왜 보는데? 그럼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나도 나한테 달려오기 없기다. 아이 차라리 뽀미를 끌어안던가. 근데 있지. 뽀미도 좀 이상하긴 해. 이 집에 와서 밤마다 짖고 불안해 보인단 말이야. 안 되겠어. 오늘은 집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해 볼까? 귀신이 아니고 집에 커다란 뱀이 사는 거 아니야? 우린 저녁을 먹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또 뽀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한참 후 2층에서 내려온 뽀미가 아내에게 안겼을 때 또 먼지가 한 문큼 딸려 나왔습니다. 강아지를 씻기고 있는데 주방에서 아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침에 혹시 도시락 싸갔냐고요. 새벽에 밥을 해놨는데 이상하게 밥이 줄었다면서 찬장에 있던 누룽지랑 컵라면도 없다고 하는 거였죠. 전 아니라고 점심에 부서 사람들이랑 감자탕 먹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이상하다면서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전 앞으로 밥 해놓지 말라고 먹을 사람도 없는데 괜히 쌀만 버리는 거라고 뭐라고 했죠.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의문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서재방에 있었고 아내는 목욕을 한다고 욕실에 있었어요. 처음엔 고양이 울음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심상치가 않았어요. 귀신이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갓난 아기가 웃는 소리 같기도 했죠. 게다가 벽을 타고 내려오는 소리는 기묘하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소리가 울려서 집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죠. 욕실에선 겁에 질린 아내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여보, 자기야, 지금 어딨어? 서재방에 있어? 아니, 거실에 나왔어. 너 지금 들리는 소리 때문에 그러지? 아내는 황급히 욕실을 나왔어요. 전 뽀미와 아내를 방에 들여보내고 한밤중에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와 1층, 보일러실과 창고, 2층 구석구석, 앞마당, 뒷마당, 담벼락 뒤까지 꼼꼼히 살폈죠. 하지만 이상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허탈하면서 괜히 화가 나더라고요. 며칠째 계속 잠을 편히 못 자니까 피곤하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도 불을 끄지 못하고 겨우 잠들었어요. 그리고 토요일이 됐습니다. 아내와 전 작정하고 집안을 뒤져보기로 했어요. 버릴 건 버리고 치울 건 싹 치우기로 했죠. 너무 오래 관리를 안 한 집이라 동물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잠든 사이에 커다란 쥐가 살 수도 있다는 게 우리 결론이었어요. 쥐가 있으면 고양이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면 낡은 집의 배관 문제라거나 수리가 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요. 토요일 아침, 우린 지하부터 청소를 해나갔습니다. 묵은 짐이 너무 많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걸레를 수도 없이 버리면서 짐들을 내버렸죠. 1층은 청소할 게 별로 없었지만 2층은 좀 시간이 걸렸어요. 총각대 전 2층을 썼는데 작은 방 하나를 어머닌 형의 물건들로 채워 놓으셨습니다. 침대, 옷장도 들여놨었죠. 언제라도 형이 돌아오면 쓸 수 있게요. 거기서 낡은 앨범도 보게 됐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던 전 순간 힘이 쭉 빠졌어요.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밝게 웃는 형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순간 귀를 찢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천장 위에서 나는 소리였죠. 소름이 쫙 끼쳤지만 저는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대낮이었고 천장 위는 지붕이었어요. 1층에 있던 아내가 뽀미를 안고 뛰어 올라왔습니다. 방금 이상한 소리 들었냐고요. 그 순간 뽀미가 아내 품에서 뛰어내리더니 화장실과 큰 방 사이의 벽을 막 긁더라고요. 거긴 아무 소용도 없는 문이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가 보기 싫다고 액자를 걸어둔 곳이었습니다. 아이 뽀미야 왜 벽을 긁어? 이거 문 아니야. 아내가 뽀미를 안으면 또 폴짝 뛰어내려 그 벽을 미친 듯이 긁는 거였어요. 좀 뽀미를 안아 올리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조그만 강아지가 힘이 엄청 세더라고요. 넘어지면서 액자가 걸린 벽,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벽에 몸을 부딪혔는데 그 순간 삐걱 소리가 나면서 전 쓰러지게 됐어요. 그리고 전 비명을 질렀습니다. 놀랍게도 그 문 뒤에 계단이 있었고 전 거기에 팔꿈치를 부딪힌 거였어요.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아프고 많이 놀랐습니다. 아내가 괜찮냐고 소리쳐 묻는데 전 저도 모르게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겁에 질린 아내를 1층으로 보내고 전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엄청 가파르고 온통 먼지 투성이었어요. 간혹 보이는 작은 발자국은 뽀미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어쩐지 가슴이 뛰고 두렵더라고요.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곳은 지붕과 2층 사이의 공간이었고 어머니와 함께 사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곳이었죠. 전 핸드폰에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그곳에 올라갔어요. 계단 끝으로 가니 허리를 굽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시야에 잡혔습니다. 전 숨을 멈추고 몸을 낮춘 채 그곳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놀랍게도 컵라면과 누룽지,
빈 컵들이 구석에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어? 이상하다 싶던 찰나, 저보다 체구는 작지만 짐승처럼 보이는 무언가 저한테 확 달려들어 손을 물었습니다. 아, 사람 살려! 전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그 정체 모를 짐승을 떼어내고 계단을 구르듯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1층에서 아내가 놀라서 뛰어오는 걸 보면서 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까맣게 정전이 된 것처럼 기절한 전 어떤 흐느낌 소리에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어요. 다시 소름이 끼쳤습니다. 전 본능적으로 아내를 찾았어요. 여보, 여기 어디야? 나 죽었어? 지옥이야, 천국이야. 무언가 제 얼굴을 막 핥는 느낌이 들었고, 전 벌벌 떨며 눈을 떴어요. 강아지 뽀미가 제 얼굴을 막 핥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흐느낌 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얼른 일어나 봐. 큰일 났어. 눈 좀 떠보라고. 당신 안 죽었어.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일어나 봐. 아내의 다그침에 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며 벽 쪽으로 기어갔어요. 베란다 창 쪽에 분명 제 손을 물었을 작은 짐승이 앉아 있었죠. 그림자가 져서 어떤 짐승인지 분간도 안 됐어요. 기절한 뒤에 막 깨어난 저는 안경도 못 쓰고 흐릿한 그 형체를 벌벌 떨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야? 여보, 경찰에 신고해. 우리 집에 이상한 짐승 있다고. 경찰에 당장 신고하라고. 당신도 위험해. 어서 멀리 떨어져. 나 손 물린 거 못 봤어? 아내는 급기야 제 얼굴에 물을 뿌리면서 뺨을 몇 대 치더라고요. 정신 차리라며 안경도 껴줬고요. 정신 차려. 짐승 아니고 애야. 그것도 어린애라고. 뭐? 전 아내의 말에 놀라 짐승이라고 생각한 존재를 제대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게 됐어요. 아내 말대로 짐승이 아닌 사람, 어린애였습니다. 전 말을 더듬으며 누구냐고, 누군데 우리 집에 숨어 있냐고 물었고, 또 한 번 기절할 만한 대답을 듣게 됐어요. 아이는 흐느껴 울다 제 물음에 울음을 뚝 그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 봉주철. 아빠 보고 싶어. 아빠 이름 봉주철.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전 온몸에 소름이 돋아 제대로 말도 잇지 못했어요. 보, 보, 봉주철? 네가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 아빠? 아빠라고? 봉주철이? 때국 절은 새까만 얼굴에 먼지에 덮인 덥수룩한 머리, 누더기를 걸친 그 아이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전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울음을 터뜨린 아이 얼굴에서 우리 형, 10년 전에 자취를 감춘 형의 모습이 보였어요.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라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지도 못했죠. 아내가 그 아이를 살살 달랬고 강아지 뽀미도 아이의 무릎에 앉아 위로하더라고요. 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 무척이나 애를 써야 했습니다. 몰린 손은 자국만 연하게 났을 뿐 크게 아프지도 않았어요. 너무 놀라 크게 다친 줄 착각했던 거였죠. 아내는 아이를 1층으로 데리고 갔고 저도 후덜거리는 다리로 뒤따라 내려갔습니다. 일단 좀 씻겨야 했어요. 욕실 앞에서 아내가 묻더라고요. 너 남자애니 여자애냐고요. 덥수룩한 머리에 시커먼 얼굴에 아인 성별도 구분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여자아이였고 아내가 욕실로 데려가 씻겼습니다. 전 물 한 잔을 단숨에 마시고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죠. 지금 내가 꿈을 꾸나 현실이 맞나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는 제 주변을 강아지가 서성거렸죠. 욕실에선 물소리와 함께 아내와 아이의 말소리가 들려왔고요. 모든 게 현실이라는 사실에 또다시 충격이 오더라고요. 전 아이가 어떻게 우리 집에 왔는지, 진짜 형 딸인지, 형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욕실에서 나와 자기 옷을 갖고 들어가더라고요. 곧 아이가 나왔습니다. 커다란 반팔티를 입은 아이의 머리를 아내가 말려줬고 끈으로 묶어줬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데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그 아이는 형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거의 붕어빵이었어요. 씻고 머리까지 묶으니 통통한 볼과 콧망울이 드러나 이목 구비가 선명해졌죠. 딱 형 어릴 때 모습이었습니다. 전 침착하려 했으며 아이를 위해 먹을 걸 차렸어요. 뭘 좋아할지 몰라 있는 걸 다 식탁에 내놨죠.
와서 먹으라고 하니까 아이가 쭈뼛거리더라고요. 전 괜찮다고 배고플 테니 와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식탁에 앉자마자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전 눈이 마주쳤습니다. 뭘 어디서부터 물어봐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꼭 물어봐야 할 게 있었죠. 전 심호흡을 하고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봉수미.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언제부터 위에 있었어? 아이는 손가락을 4개 펴더라고요. 저희가 이사 오기 딱 하루 전에 집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전 떨림을 숨기고 물었어요. 아빠는 어디 있냐고요? 그랬더니 수미가 숟가락을 딱 놓고 울기 시작했죠. 아빠 아파서 눈 못 떠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여기 주소 알려주면서 아빠가 가버렸어요. 아빠 동생이랑 할머니 있다고요. 근데 아무도 없어서 혼자 다락방에 있었는데 난 아저씨 아줌마가 누군지 몰라서 아빠가 작은 아빠 찾아가라고 했는데 전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수미에게 전에 살던 집이 어딘지 꼬치꼬치 물었어요. 다행히 아이는 집 주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간 똑똑한 게 아니었어요. 집은 여기서 30분 거리의 동네였죠. 기막힌 심정을 간신히 누르며 전 택시를 타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주소는 낡은 건물의 10층 작은 원룸이었고 그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전 미친 듯이 사정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 건물 1층 편의점 사장님을 통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었고 전 안타까움과 괴로움에 오열했습니다. 형은 오래 병을 앓다 숨졌고 무연고자로 돼 있었어요. 아직 장례 전이었고 행정 처리도 안 돼 있었죠. 주변 이웃들은 형의 딸,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수미는 엄마가 데려간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전 그때부터 형의 마지막을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형은 10년간 고생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수미 혼자 키우며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죠. 어린아이를 업고 배달 일부터 자잘한 심부름까지 했고 수미가 좀 커서는 일용직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너무 고생을 한 건지 몹쓸 병에 걸려 예쁜 딸 더 보듬지도 못하고 쓸쓸히 숨을 거둔 거였어요. 정신없이 형의 장례를 치르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형은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것 같았죠. 그래도 수미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곁에 형을 안치한 후에도 마음을 추스릴 수 없었습니다. 연락은 없어도 어디선가 건강하게 살아 있을 줄 알았는데 병이 들어 혼자 눈을 감은 형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는 표현도 부족했어요. 엉킨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형을 꼭 닮은 수미가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는 제 곁에 온 수미와 함께 풀어가야 했어요. 장례 후 우리 부부는 수미와 함께 생활하게 됐습니다. 자는 모습, 먹는 모습, 완전히 형을 빼다 박았더라고요. 수미를 볼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팠어요. 위안이 된 건 수미의 천진함과 명석함이었습니다. 아이가 여간 똑똑한 게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아빠와의 기억을 또렷이 간직하고 있었죠. 얘기를 나눠보니 형은 어머니와 제가 어디로 이사했는지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수미는 아빠한테 받은 주소지로 사람들한테 물어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아빠가 작은 아빠 찾아가라고 했어요. 버스 타고 내리고 2번 했어요. 여기 동네 와서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요. 7살 어린애가 초행길을 잘 찾아왔다는 게 너무 신기했죠. 빈집에 들어와 있던 수미는 부엌에 있는 음식들로 배를 채우다가 저희가 짐을 갖고 들어온 날 다락방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아빠 말로는 할머니랑 작은 아빠만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제 아내가 있어서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대요. 들키면 잡혀갈까봐 어쩔 수 없이 숨어 있다가 낮에는 내려와서 음식도 먹고 뽐이랑 놀다가 올라갔다는 거였죠. 하지만 어린 아이인지라 밤이 되면 무서워 발을 구르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다락방에서 자다 깨면 어딘지 모를 때도 많았대요. 그래도 귀여운 강아지가 가끔 올라와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당차고 야무진 수미는 볼수록 귀여웠어요. 살아생전 형이 사랑을 듬뿍 줬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한밤중에 마당을 서성거리는 일도 많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됐죠. 그때 아내가 나와 팔짱을 꼈습니다.
숨이 볼수록 귀엽다. 그치? 하는 짓이며 모습이 꼭 우리 형이야. 숨이 엄마부터 찾아줘야 하지 않을까? 찾아질까? 행여나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해. 갓난 아기 때부터 형이 키운 것 같은데 찾는다고 반겨줄까? 그래도 물어는 봐야지. 숨이 낳은 엄마한테. 그날 밤, 전 아주 긴 꿈을 꿨어요. 형과의 추억이 하나하나 되살아났죠. 꿈에서 형은 청춘이었고, 절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면서도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7살 많은 형은 저와 나이 차이도 많이 났지만 성격도 달랐습니다. 형은 겁이 없고 대담했어요. 일단 체격부터 차이가 났고요. 형은 덩치도 좋고 먹성도 좋았지만 전 그 반대였죠. 또 배포랄까요? 그런 게 달랐어요. 형은 늘 이순신 장군이 롤모델이라고 하면서 옛날에 태어났으면 독립운동했을 거라고 의리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말끝마다 사나이는 어때야 한다면서 의시되기도 했고요. 툭하면 저한테 쫄지 말라고 등을 툭 치고 갔습니다. 전 소심하게 반항하고요. 민철아, 사나이는 말이야. 어깨를 쫙 펴고 말이지. 당당하게 걸어야지. 이 자식이 삐쩍 마르고 키가 커서 그런가? 왜 그렇게 구부정해? 어깨 핀 거야. 잔소리 좀 하지 마. 아, 형은 살 좀 빼시지. 야, 이거 살 아니야. 다 근육이라고. 야, 안 되겠다. 너 내일부터 형이랑 새벽에 운동해. 무조건 새벽 5시 기상. 알았어? 전 형이 갖고 있는 기계, 호연지기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론 형이 싫을 때도 있었어요.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커서 어디 가면 눈에 잘 띄었거든요. 그래도 형은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저를 아꼈어요. 표현이 서툴러도 늘 저를 챙겼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은 수영을 좋아하지만 형이 저한테 수영을 가르쳐 줄 땐 화를 엄청 냈어요. 다짜고짜 저를 강에 던지더라고요. 아, 형 제정신이야? 사람을 이렇게 던지면 어떡해? 제가 간신히 강을 빠져나오면 형은 절 또 던졌고 그 짓을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형은 정말 기운이 셌기 때문에 힘으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 강은 깊은 곳이 아니었어요. 당황해 그걸 모르고 허우적댔을 뿐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수영을 잘하게 됐습니다. 형한테 지기 싫어서 더 열심히 연습한 것도 있고요. 같이 바다에 갔을 때 제 수영 실력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복만철 제법인데 다 형 덕분이지 뭐. 다짜고짜 날 강에 빠뜨려서. 야, 그게 강이냐? 냇물이지. 이제 바다 수영도 잘하고 좀 컸다. 내기 해볼래? 누가 부표까지 먼저 가나? 당연히 내가 이기지 자식아. 아무리 애를 써도 체력으로 형을 이길 순 없었습니다. 승부에서 지면 약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형은 저에게 그런 존재였어요. 애증의 상대였죠. 마냥 좋아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는 큰 존재였던 것 같네요. 그런 형과도 멀어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제 머리가 커지고 형도 사회에 나가면서 우린 자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형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번 돈으로 해외로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전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영장이 나와서 가게 됐고 부모님의 배웅을 받았죠. 형한텐 나중에 전해달라고 하고 별 생각 없이 입대했고 그 후 전 형에게 호되게 혼났습니다. 아니 혼났다기보다는 형의 원망을 들어야 했어요. 자대 배치받고 얼마 후 가족의 면회를 받고 그때 전 형의 눈물을 보게 됐어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얼굴이 새카맣게 탄 산적 같은 형이 절 보자마자 엉엉 우는 거예요. 이 자식아, 형한테 말도 없이 군대 가는 게 어딨어? 형이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 가면 간다고 말을 했어야지. 제가 당황하니까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만철아, 형 좀 달래줘라. 너 군대 갔다고 하니까 형이 얼마나 화를 냈는 줄 아니? 자기한테 말도 없이 갔다고. 전 형한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만 좀 울라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형이 우는 게 창피하기도 했고요. 형은 주변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절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죠. 이 코찔찔이 만철이 사나이 다 됐네. 멋있다 내 동생. 이렇게 보니까 한결 낫네. 군복도 잘 어울리고. 형은 꿈도 크고 욕심도 많은 상남자 스타일이었어요. 그렇게 군생활 마치고 전 제대를 했고 복학을 했습니다. 형은 그때 일을 하고 있었고 사업을 하는 게 목표였어요. 전 연구직을 원하고 있었고요. 우리는 배움에도 차이가 있었죠.
형은 고졸이었고 전 명문대 공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저보다 형을 더 의지하는 것 같았어요. 든든하고 믿음직스럽다고요. 옛날처럼 농사지었으면 우리 주철이가 정말 잘했을 거야. 힘 좋고 일머리 좋아서 만석군 됐을지도 모른다니까. 내가 자식 농사를 잘 지은 게 장남은 듬직하고 막내는 명석해. 맞아. 벼슬을 했어도 둘이 한 자리씩 맡았을 거야. 주철인 군대 호령하고 만철인 정승까지 가지 않았을까? 집 배경이 더 든든했으면 우리 장남 더 잘 나갔을 텐데 부모로서 미안한 것도 많아. 지가 안 간다고 해도 대학을 보냈어야 했나. 아직도 후회돼. 됐어, 언니. 주철이 대학 안 간 거 아쉬워하지 마. 걘 누가 봐도 사업이나 장사 체질이야. 쥐가 알아서 개척하고 잘 살 거야. 저도 이모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형은 저와 그릇이 달랐습니다. 제가 책상 머리가 맞는 타입이면 우리 형은 사람 만나고 세상 다니며 시원하게 일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커서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형은 연애 상대를 자주 바꿨습니다. 자긴 결혼 생각이 없다고요. 대신에 좋은 여자들을 많이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형을 전 바람둥이라고 실컷 놀렸죠. 그렇게 의리 찼더니 연애는 왜 그렇게 하냐고 형 같은 사람이 바람둥이라고 했더니 또 당당하게 이러더라고요. 연애할 때 사귀는 기간은 중요한 게 아니야. 맺고 끊는 거, 그것만 확실하게 하면 된다고. 형 하면 의리 아니냐? 사귀던 여자 형 절대 안 울려. 헤어질 때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데 누가 뭐래? 그래도 2주 사귀고 헤어지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하냐? 다 큰 어른끼리 합의하에 만나고 헤어지는 건데. 전 연애에 있어 고지식한 편이었는데 형은 아니었죠. 진짜 반전이었어요. 전 군대 가기 전까지 솔로였고 복학한 뒤에 사귄 첫사랑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형은 자꾸 첫사랑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연애를 더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배우자도 경험을 통해 얻는 거라면서요. 전 형한테 넌지시 물었죠. 몇 살쯤 결혼할 거냐고요. 당연히 형이 먼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시기를 물어본 거였습니다. 근데 형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난 결혼 생각 없어. 부표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다 실증 나면 그때 닻을 내리고 살 거야. 결혼 상대는 그때 곁에 있는 사람일 거고. 만철아, 너 결혼하고 싶으면 언제라도 내 눈치 보지 말고 해라. 저는 형이 농담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볍게 생각했죠. 형 흔들리다 완전히 골로 가면 어떡해. 가끔씩 먼 바다에 흘러내려가는 부표도 있잖아. 다 또 내리기 전에 완전히 길을 잃으면 어떡할 건데. 나는 안정된 삶이 좋아. 형은 아직 철이 안 든 것 같다. 나한테 좀 배워야겠네. 자식아, 내가 그러잖아. 지겨워지면 단 내리겠다고. 걱정하지 마라. 형 신경 쓰지 말고 장가 가고 싶으면 먼저 가. 그렇게 형은 연애를 이어갔죠. 형이 사귀는 여자들을 보면 가끔 황당하기도 했어요. 이상형이라는 것이 없더라고요. 언젠 초등학교 선생님을 사귀더니 다음엔 딱 봐도 노는 여자를 사귀고 대중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좀 웃겼어요. 제 눈엔 아무나 만나는 것 같은데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있다고 하니까요. 전 첫사랑인 여자친구와 진득하게 사귀면서 결혼 시기를 조율하고 있었죠. 여자친구는 저랑 비슷한 타입이었어요. 시끄러운 거 싫어하고 조용히 회사, 집만 오가면서 착실하게 월급 모으는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전 예정된 날에 결혼식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형의 사업 실패 때문이었죠. 10년 전, 형은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을 다 말아먹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담보 잡힌 부모님 집까지 날려먹고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심지어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돌아가시게 됐고요. 형의 사업 실패는 혼자만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이 분비박산 났으니까요. 저도 형에 대한 원망이 컸습니다. 형이 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 빼고 저와 아버진 많이 말렸어요. 형은 신소재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유럽 여행 가서 알게 된 지인이 자기한테만 알려줬다면서 사업을 먼저 시작해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께 손을 빌렸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거였어요. 아버진 절대 안 된다고 하셨죠.
어머닌 형과 아버지 사이에서 안타까워하셨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버지를 설득해 달라고 했습니다. 만철아, 형이 한다는 사업 좀 알아봐. 내가 듣기에 영 엉뚱한 소린 아닌 것 같은데 네가 좀 알아보고 아버지 좀 설득해 보면 안 되겠니? 회사 일로도 머리가 터지겠는데 형 사업 아이템까지 들여다봐야 돼. 그리고 엄마 사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집 담보로 형 사업 자금 주는 거 반대야. 형은 경험이 더 필요하다고요. 전 만사 귀찮았습니다. 형이 그냥 평범한 장사를 하거나 식당을 차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형은 그렇게 고집을 부렸죠. 솔직히 형은 그 분야의 지식도 없었고 유럽에서 왔다는 지인한테 휘둘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형은 사업 준비를 한다고 저한테 관련 논문을 좀 찾아서 해석해 달라고 했어요. 전 그것도 싫다고 했습니다. 많더라. 이 신소재가 외국 논문엔 자료가 많이 나와 있대. 네가 찾아서 해석 좀 해줘라. 형은 영어에 재능이 없잖아. 가방끈도 짧고. 만철이 네가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싫어 형. 나 요새 회사 일로 엄청 골치 아파. 잘 시간도 모자란다고. 그리고 그거 꼭 해야 돼. 형진 사기꾼 아니야? 아니라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에이, 한 번만 도와줘라. 형이 언제 이런 부탁한 적 있냐? 전 단칼에 거절했고 형은 더는 제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진 집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마련해 주셨어요. 하지만 형의 사업은 빛을 못 보고 쫄딱 망해버렸죠. 가진 거 없이 시작해 번듯한 집까지 사고 아들 둘 잘 키운 걸 자랑스러워하던 아버진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다시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형은 집을 나가 잠적했고요. 엄만 매일 눈물바람이셨습니다. 갑자기 닥친 불행에 전 형을 지독하게 원망했어요. 갈 데가 없어진 어머닌 친척들 집을 전전하셨고 전 한동안 고시원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얼마 후 제가 악착같이 모은 월급과 외가 친척들이 모아준 돈으로 낡고 좁은 이 집을 간신히 얻을 수 있었어요. 어머닌 투병 중에도 형을 내내 기다렸고 신랄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한 집으로 형이 어떻게든 찾아올 거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세상을 뜬 이후에도 이 집에 살기 바라셨던 거였죠. 역시 어머니 예감은 맞았고 기적처럼 수미가 이 집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혼자 딸을 키웠을 형을 생각하면 안타까우면서 화가 났어요. 진작 좀 찾아오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뻔뻔스런 얼굴로 찾아와서 밥 달라, 애 키워달라. 그렇게 할 것이지. 형은 너무나 올곧고 바보 같았습니다. 다행히 수미는 우리 집에 잘 적응했고 전 아이 몰래 친모를 찾기 시작했어요. 형의 오랜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연락이 되면 주말에 만나러 갔습니다. 3분의 1 정도는 형이 사업에 실패한 것까지 알고 있었지만 홀로 세상을 뜬 건 모르더라고요. 그중엔 형에게 돈을 빌려준 친구들도 있었는데 듣게 된 얘기에 할 말을 잃었어요. 형은 얼마라도 빚을 갚으려고 가진 애를 다 썼대요. 돈이 없어도 몇만 원은 꼭 이체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사정 아니까 됐다고, 빚 갚지 않아도 된다고, 돈 많은 친구들이 말을 해도 형은 그럴 수 없다며 푼돈이라도 꼭 보내왔대요. 제가 막 우니까 형 친구가 그랬습니다. 가족들한테 연락하라고. 내가 뭐라고 하니까 주철이가 절대 안 된다더라. 이런 모습으로 어머니랑 네 앞에 나타날 수 없다고. 어머니 아프신데 자기까지 짐 될 수 없다는 거야. 자기가 여유가 있으면 네 앞에 나서는 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다. 주제 넘는 말이지만 형 너무 원망하지 마라. 주철이 최선을 다했어. 단지 운이 없었을 뿐이야. 형의 친구들은 오히려 절 위로해 주더라고요. 결국 물어 형이 동거를 한 여자분을 찾을 수 있었고 간신히 연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 문자를 남겼어요. 주철이 형, 세상 떴고 전 동생이라고 했죠. 7살 딸이 지금 우리 집에 있다고 꼭 만나고 싶다고 간절하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분은 동해 쪽에 사시며 결혼해 남매 쌍둥이를 뒀더라고요. 아주 어렵게 설득해 그분을 만날 수 있었죠. 수미의 친모는 저와 만나는 자리가 무척 불안하고 힘들어 보였어요. 저를 보는 눈빛도 싸늘했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나는 건 이번 한 번뿐이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하도 귀찮게 굴어 어쩔 수 없이 나온 거라면서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본인이 수미를 낳았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형과의 동거 사실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형과 갈라설 때 수미에 대한 모든 걸 포기하기로 합의를 받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수미를 다시 맡길 생각은 하지 말라더라고요. 자식 있어요? 결혼은 했고요? 수미, 형 자식이니 직접 키우시는 건 어때요? 뭐 그거야 본인 마음이겠지만 어쨌든 전 그 아이 데려다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수미한테 제 존재조차 알려주지 마시라고요. 알겠어요? 자긴 과거를 잊고 살고 싶다며 황급히 자리를 뜨더라고요. 속상한 마음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허탈함을 느끼며 집에 돌아왔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수미를 입양해 키우라는 그 여자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사실 아내와 전 자식을 낳고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딩크로 부부끼리만 살기로 하고 결혼했어요. 다 우리 두 사람의 건강 때문이었죠. 아내는 성인이 된 지금도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본인 몸 돌보기가 힘들었어요. 게다가 전 정자 활동에 문제가 있었죠. 둘 다 특별히 자식 욕심이 없기도 했고요. 어렵지 않게 딩크로 합의를 받고 얽매인 데 없이 자유롭게 살기로 했습니다. 수미는 우리 동네에 있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집에 방 하나를 수미 방으로 꾸며줬어요. 아이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고 밝은 성격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완전 특종. 아까 나 수미랑 같이 찜질방 갔다? 완전 재밌었어. 진짜? 당신 목욕탕 가는 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수미가 찜질방 가고 싶다고 식혜랑 구운 계란 먹고 싶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가자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갔는데 웬걸? 내가 더 재밌었어. 다음엔 당신도 가자. 거기 미역국도 엄청 맛있더라고. 수미랑 나랑 한 대접은 먹었을 거야. 알고 보니 수미는 형과 찜질방에서도 지냈더라고요. 이제는 수미가 어느 한 곳에 정착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내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게 됐어요. 사실 전 입양 얘기를 전혀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부담을 줄까봐 망설여졌어요.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고요. 그런데 아내가 먼저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곧 연말이고 내년에 수미 학교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면서 그냥 우리가 계속 데리고 살면 안 되겠냐고 아예 입양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수미를 보면 눈동자에서 뭐가 읽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기분이야. 당신을 닮아서 그런 건가? 내 생각 어때? 당신도 고민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분명한 이유는 없지만 수미가 우리 집에 있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전 막 눈물이 쏟아졌어요. 얼굴 다 구겨지고 눈물 콧물 다 쏟아냈죠. 수미 친모 만나고 온 뒤 내색도 못하고 많이 속상했는데 한꺼번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전 아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희진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왜 이렇게 울어? 너무 우니까 당황스럽잖아. 내 어깨 다 젖겠다. 수미 당신 울음소리 듣고 깨면 어떡해? 애 놀래. 결국 우리 부부는 수미를 입양해 딸로 키우게 됐습니다. 강아지 뽀미까지 합세해 둘이던 우린 넷이 됐어요. 밥을 먹다가 TV를 보다가 수미가 절 빤히 볼 때가 있네요. 제가 얼굴에 밥을 묻었냐고 바보 흉내내면 수미는 소리내서 웃다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제 얼굴에 아빠의 얼굴이 있다고요. 너무 신기하다나요? 몰랐는데 저도 나이가 들고 얼굴에 살이 찌면서 얼굴이 형과 비슷해지고 있었어요. 살아생전 형은 수미에게 제 얘기를 엄청 했나 보더라고요. 엄청 똑똑하고 잘났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네요. 내가 작은 아빠 닮아서 수학 잘하나? 아빠가 그랬어. 공부는 작은 아빠처럼 하는 거라고. 나중에라도 만나면 꼭 작은 아빠한테 공부 배우랬어. 근데 수미야, 그거 알아? 작은 엄마도 수학 되게 잘한다. 심지어 영어로 말도 잘해. 와, 우리 수미는 집에 선생님이 두 명이나 있네. 짱이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수미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아는 수미가 우리 집 1호 보물이에요. 아내도 수미한테 정을 듬뿍 주네요. 두 사람은 모녀라기보다는 꼭 친구 같습니다.
아내도 그게 목표래요. 숨이 클 때까지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무리하게 욕심내지 않는 아내에게 전 늘 고맙기만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10년 전 형에게 신소재 사업을 권한 사람이 뉴스에 크게 나오더라고요. 형이 했던 얘긴 진짜였습니다. 먼저 사업을 선점한 그 지인이 큰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형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때 형이 부탁한 논문 읽어줄 걸, 조금만 관심을 가져볼 걸,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형에게 조금만 더 운이 따라줬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는 건 오래 하지 않으려고요. 전 수미와 해보고 싶은 게 아주 많습니다. 들려줄 얘기도 산처럼 쌓여 있고요. 제가 아는 형의 모든 것들을 다 들려줄 생각입니다. 집에 사진도 많이 남아 있어요. 사진 속의 형은 젊고 패기가 넘치는 모습이네요. 그림책 보듯 사진을 들여다보는 수미가 한편으로 짠하지만 전 알고 있습니다. 수미는 약한 아이가 아니에요. 형의 장점을 많이 갖고 태어나 씩씩하게 제 앞가림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언젠가 수미의 편지를 봤어요. 유치원에서 썼더라고요.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떠난 아빠한테 쓴 편지였습니다. 자기는 잘 있다고, 작은 아빠, 작은 엄마랑 너무 행복하다고 쓴 편지를 보니 코끝이 찡해지네요. 저도 형한테 편지를 한번 써봤어요. 깊은 밤, 아내와 수미, 그리고 강아지까지 잠든 집은 무척 고요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형, 수미 지금 새근새근 자고 있어. 딸 숨소리 들려? 형도 보고 있지? 형 닮아 씩씩하고 똑똑한 수미가 이제 우리 부부 딸이 됐네.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면서 수미랑 우리 지켜봐줘. 형,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만났지? 형을 많이 기다렸던 어머니 꽉 안아드렸어.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잘 살게. 가끔 수미 꿈에 나타나줘. 아빠 얼굴 까먹지 않게. 형, 보고 싶다. 보고 싶다는 글자 위에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네요. 나이 들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행복한 생각을 해야지 안 되겠네요. 계속 울면 가족들이 깰지도 모르거든요. 제가 코만 훌쩍여도 서로 휴지를 갖다 주겠다고 난리여서요. 삶의 시계는 지금도 흘러갑니다. 행복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요? 편안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새근거리는 소리를 듣는 거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